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재무행정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7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은 인사행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특히 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이 원래 있던 공무원도 있지만 외부 개방형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공무원들이 어떤 자금이 있어야 행정을 펼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은 바로 뭡니까? 전체적으로 세출과 세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여러분들 174페이지 나와 있는데 버젯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입과 세출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말이죠. 정부가 말이죠.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냐. 바로 공익을 위해서 쓴다. 공익 목적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목적을 수행하려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겠죠. 이것을 정부 수입이라고 하는데 세입과 세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일련의 과정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정부가 말이죠. 공익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수입, 그 다음에 나가는 지출 이거를 포괄해 가지고 예산이다. 버젯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174페이지입니다. 정부 예산 이렇게 나와 있죠.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보통 1년을 말하죠. 공공 서비스를 해서 퍼블릭 뭡니까? 퍼블릭을 위한 것이죠. 퍼블릭 베니피트라고 그러죠. 어떤 프라이빗 베니피트가 아니라 퍼블릭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공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이 예산의 특징이 뭐냐면 미리 말이죠.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가지고 나갈 걸 예측해가지고 세입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제도가 예산제도입니다. 자, 장래 도래할 회계연도입니다. 장래에다가 포인트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공공 부분의 예산, 여기에는 말이죠. 정부 예산과 어떤 기금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의 예산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퍼블릭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부 예산에다가 역시 기금을 플러스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합재정, 통합예산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예산에는 정부 부분 예산만을 따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통합적으로 지금 나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통합예산주의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다. 만약에 이제 예산이다 그러면 가장 작은 범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우리 뭐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예산의 속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예산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제 세입 예산 같은 경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입 예산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세출 예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가는 거죠. 정부에 들어왔던 돈이 나가기 때문에 컨트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내용이 지금 내용이 이것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 내용이 250페이지인데 이것보다도 더 줄여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야 되고 결국엔 고득점 맞으려면 테크닉이 중요하다. 그래서 책이 예를 들어서 뭐 1000페이지짜리 한 번 본 것보다 250페이지짜리 4번 본 게 더 낫다. 즉 많이 볼수록 점수가 많이 나오는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예산의 의미가 딱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산은 뭐예요? 버젯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플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플래닝이라고 그러죠. 어떤 계획을 짠 것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예산이냐?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을 계획을 짠 것이 바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5페이지에 뭐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예산의 기능, 자원을 배분시킨다. 그렇죠. 정치의 목적도 그렇고 행정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 행정학이 추구하는 방향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포인트다.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소득을 재분배시키겠죠. 그러면서 경제가 또 안정화될 수가 있다. 이것을 머스그레이브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좀 중요 표시할 게 나오는데 쉬크란 사람이 이 예산제도 발전에 대한 어떤 판단하는 그런 발전 순서를 분석한 게 있는데 거기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쉬크의 예산 3대 기능 별표 한 4개 치세요. 자, 첫 번째가 그 기능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품목별 예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건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게 돼 있고 그래서 품목별 예산은 영어로 말이죠. LIBS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주의 예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BS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PBS.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 번째는 뭐냐면 계획 예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 자체도 계획인데 계획을 2번 했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BS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BS라는 것은 뭐 그냥 붙인 거예요. 버제팅 시스템이다. 그냥 붙인 거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문장이 이제 나와 있죠. 앞에 있는 뭡니까? 아이템이 뭐냐? 앞에 있는 약자가 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자, 품목별 예산 이거는 뭐냐면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품목별로 말이죠. 예산을 책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라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템, 어떤 품목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이 바로 LIBS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BS가 있는데, P는 말이죠. 퍼포먼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거기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성과주 예산이다. 그래서 PBS 시스템,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뭡니까? 예산 수행에 대해서 수행을 잘했을 때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겠죠. 1950년대까지는 이게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는 말이죠. 이게 성과만 좋다고 해가지고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효과만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효율성을 배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성과주의에서는 효과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했는데 1이라는 효과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PPBS 시스템이다. 그래서 PPBS는 말이죠. 플래닝입니다. 한번 계획을 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또 한 겁니다.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해서 PPBS 시스템이다. 이것은 계획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효과성보다는 합리성을 추구했다. 그렇죠? 합리성이라는 어떤 기준 하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계획 예산 제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최소 비용을 투자했죠. 그죠?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자, 산출하자 이런 기본적인 판단이 선 것입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LIBS 시스템, 그 다음에 PBS 시스템, 그 다음에 PPBS 시스템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산 원칙이 있는데 이것도 뭐 가끔 출제됩니다. 별표 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로마자 2번 보시면은 말이죠.
공개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개성 원칙. 예산은 말이죠. 공개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신임 예산이랄지 아니면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비공개가 또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말이죠. 예를 들어 신임 예산이랄까 이런 건 뭐냐면 신임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말해 영국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 행정부에서 말이죠. 이 국회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비 증강 사업이랄지 어떤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이 뭡니까 이 국방비라든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할 때는 국회에서 말이죠 행정부에 전권을 이름해 줍니다. 즉 비공개로 하라 이렇게 하죠. 우리 같은 경우도 군수산업 같은 경우 그죠 국방산업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할 수 없죠.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어쨌거나 쉽게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스템을 신임 예산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불명확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죠. 남용되게 투입되는 걸 방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엄밀성 이것도 같은 뜻인데 결산과 예산 결산이 같아야 된다. 이런 것을 엄밀성 원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이 있어요. 예산을 책정할 때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지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포괄적으로 세입 세출을 모두 총예산주의로 가야 된다. 이것을 너무 세분화하게 되면 뭡니까? 하도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포괄성 원칙 또는 완전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통일성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수입과 특정 어떤 지출을 연계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것을 통일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전 의결의 원칙, 그 다음에 한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단일성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회계라든가 그 다음에 기금 주람거세요. 이런 거는 단일성 원칙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 예산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칙이 현대로 오면서 좀 뭐랄까요 반드시 지켜질 필요 없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행정은 또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177페이지에 현대 예산의 원칙이라는 게 새로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H.D. 스미스라는 사람이 분류한 방법이고 전통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예산의 원칙은 썬델슨이라든가 아니면은 노 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 마크 이런 사람들이 분류했던 방법인데 아무래도 스미스가 분류한 방법이 좀 현대적이겠죠. 원칙 줄 한번 보세요. 행정부 계획의 원칙, 행정부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그 다음에 4번 다원적 절차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 뭐냐면 다원적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 시스템이 엄청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다원적 절차 원칙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8번 이렇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현대 행정은 재량이 상당히 크다고 그랬죠. 기속 재량인데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역시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부 재량의 원칙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이제 시험에 꼭 출제되는 게 나오죠. 그동안 시험이 뭐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산과 법률을 구별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산과 법률을 구별할까요? 아니면 같은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갈까요? 미국처럼 우리는 예산과 법률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주의가 아니고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도 예산이나 법률이나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과 법률이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77페이지 보시면 법률주의, 그 다음에 예산주의, 의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과 예산이 다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법률과 예산이 어느 측면에서 다를까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법률과
예산이 같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률과 말이죠. 예산이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산이. 그 이유를 어떻게 봤냐면 법률 같은 경우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예산은 말이죠. 대내적 구속력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경우는 이 법적 구조가 말이죠. 특히 전체적인 구조가 대륙법계예요. 그래서 영미법계와 차이점이 많다는 거예요. 영미법은 케이스 메서드라든가 아니면 자연법 같은 게 상당히 강조됐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행정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뭐 형법 같은 경우는 죄형법정주의라든가 어떤 판택된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대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률과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영국세주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78페이지 보시면은 예산과 법률을 구별했어요. 자, 여기를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에 출제되겠습니다. 특히 말이죠. 성립 절차는 한번 읽어보시고 성립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이죠. 공포를 하지 않습니다. 공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은 어떻습니까? 이건 공포하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공포하는가 안 하는가. 물론 공포도 원칙적으로 말이죠.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부거부가 했을 때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산 자체는 공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대내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공포라는 것은 바로 대외적 효력을 노린 거죠. 대외적 효력을 노렸기 때문에 공포 개념은 예산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제 효력이 중요한데 효력이 말이죠. 예산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그러니까 1회계연도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법률은 어떻습니까? 법률은 폐지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법률과 예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국가기관, 즉 대내적 효력만 있지만 법률은 대외적 효력까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회계제도 연구해서 나와 있는데 형식주의, 실질주의 참조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회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경제적 거래 등 발생 사실에 대해서 복식 부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4번 좀 줄 한번 찍고세요. 소관에 속하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요. 누가 하냐면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일단 올리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산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참조로 이제 재무제표가 있어요. 2009년도 3월에 시행됐던 건데 거기 보면은 정부 구분, 재무제표 부분이 있는데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 예산도 말이죠. 중앙정부가 쓰는 게 있고 지방정부가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쓰는 돈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재정상태 보고서, 그 다음에 재정운영 보고서 이런 것을 재무제표에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뭡니까? 이 재무행정의 어떤 기본적인 법적 기초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습니까? 뭐냐면 국가재정을 운영하는데 법적 기준도 없이 운영한다.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래서 법적 기초는 헌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입 같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예산 운영은 국가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같은 경우는 국가회계법, 그 다음에 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재정법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종 법이 법적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구분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1페이지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럼 공공기관이 뭐냐?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어떤 것이 공기업인가? 줄 한번 보세요. 181페이지. 자체 수입이 총액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기관 중 2분의 1 이상이 된 어떤 기관 중에서 일단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규모가 2조가 넘어야 됩니다. 2조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뭡니까? 공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자체 수입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어떤 액수가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을 해야겠습니다. 그 정도 참조해 주시고, 여기에 못 미치는 준정부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말이죠. 특징이 있는데, 기관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말이죠.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로 이제 예산이 확정되고, 중요한 것은 이 공공기관의 법률에 의한 그런 공기업 같은 경우, 또 준공기업은, 정부기업은 말이죠. 국회에 심의가 필요 없다. 빨간 거로 줄 쫙 그세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뭡니까?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발생주의 회계에 입각한 어떤 회계 원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 중앙예산기관이 있고요. 거기 보면 중앙예산기관, 그 다음에 수입지출총괄기관, 그 다음에 중앙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예산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점행정의 어떤 포괄적인 것을 수행하는 그런 트로이카라 볼 수가 있죠. 줄 한번 보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182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삼원체제를 좀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원체제, 또 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자, 중앙예산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재무부죠. 재무부 속에 어떤 내각 속에 말이죠. 이론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원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삼원체제 불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 국가, 여기에서 시스템인데, 특히 이제 미국의 재무부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같은 경우에는 불령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2번 보시면은 예산 담당 중앙 예산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수출 총괄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재무부에서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삼원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삼원체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원체제는 뭡니까? 부처화를 강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슈퍼부처화라고 그러죠. 재무부가 너무 비대해진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 제출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서 나와 있는데 참조만 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특별 회계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입원이 있는데 쭉 한번 보세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목적세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교통세, 농특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부담금 이런 게 있으니까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3페이지에 특별회계 특징이 나오죠. 예산 단일화 원칙과 예산 통일화 원칙에 예외해당하는 것이 바로 특별회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이 특별회계 말고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금의 의의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 정책 사업을,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일반 회계 예산 원칙 같은 거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제약에서 벗어나 가지고 말이죠,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예산 체계를 기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산 통일의 원칙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기금 문제가 있는데 기금과 예산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별표를 한 4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183페이지입니다. 예산 회계년도 내에 세입이 당에서 모두 지출해야 된다. 예산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예산은 회계연도 안에 모두 소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게 없어야 돼요.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기금은 남으면 뭡니까? 적립이 된다. 이런 차이점이에요. 적립이 된다. 즉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은 탄력적으로 다음에 쓸 거를 위해서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어떤 자율성이 좀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4번 줄 그세요. 한목적성과 자율성을 추구한다. 예산 같은 경우는 한목적성이 아니라 합법성을 추구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합법성 이런 걸 추구하지만 또는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기금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목적성이라고 그러죠. 이걸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예산과 기금을 같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4페이지 표가 나와 있죠. 자, 크게 보면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말고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185페이지 보시면은 통합재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중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합재정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 회계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기금을 모두 토탈해가지고 하는 재정활동을 통합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은 한국의 통합예산 나와 있죠. 비금융권, 그 다음에 일반 정부, 그 다음에 비금융 공기업 이렇게 해서 토탈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조세지출 예산제도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겠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자 5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출 통제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expenditure control budg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예산 총액만 일단 결정하고 말이죠.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즉 집행부에다가 모두 일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부에 행정행위를 하는 집행부의 재량권을 엄청나게 인정하는 그런 예산 지출 제도가 예산 지출 통제 예산 제도다. expenditure control budget 이렇게 돼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액 인건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 186페이지죠. 결국 총액 인건비 제도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제도가 총액 인건비 제도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예산 뭡니까 편성해서 제출하는 시기가 나와 있어요. 본예산이라고 그러죠. 회계 개시년도 120일 전까지 하게 돼 있다. 주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은 이 트러블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더니 국회에서 통과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 비상적으로 짤 수 있는 예산 제도가 있는데 186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준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준예산은 잠정예산과 가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실시하는 그런 방법인데, 준예산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준예산 속에 잠정예산과 가예산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준예산은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전년도 작년도에 그 예산에 준해 가지고 그걸 편성해서 뭡니까 행정에 쓰는 그런 예산을 준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특정 경비에 한해서 하는 것을 준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잠정예산이 있고 가예산이 있어요. 잠정예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일종의 답습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결을 얻을 때까지 말이죠. 이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예산이 잠정예산입니다. 반면에 가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한 달 일하는 어떤 한계가 있는 예산인데, 이것은 사전 일개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예산 제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호주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쉽게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예산 제도가 엄청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고작 해야 뭐 한 며칠 정도 실랭이 벌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외국의 경우는 특히 호주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쉽게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두 달도 많이 있죠. 거의 비일비재로 일어나기 때문에 준예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187페이지에 기능 뭐 분류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고, 한국의 예산 과목 분류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187페이지 보시면은 세출 예산 2008년도에 이제 도입했는데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줄 한번 보세요. 장, 그다음에 관, 항, 그다음에 세항, 그다음에 세세항, 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188페이지에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말이죠, 의미도 나와 있죠. 거기 줄 한번 보세요.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 사업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 바로 프로그래밍 예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유용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프로그램 중심이니까 예산을 통제를 많이 했었는데, 프로그램 중심은 통제가 약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율이 있겠죠. 이 자율이 있지만 자율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자율은 책임을 또 책임이 뒤따르게 돼 있죠.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라, 이런 것이 바로 프로그램 예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마지막에 4번 있는데 복식 부기 형태를 도입했다.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요, 이것을 발생주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자연의 효율적 배분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제 189페이지에는 예산 과정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산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은 토탈 3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써 있을 겁니다. 2번 줄 보세요. 3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예산 과정은요, 결국 합리성과 말이죠, 어떤 정치성 같은 것도 판단합니다. 그다음 밀다스키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것이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예산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겠죠. 아무래도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방법은 아주 거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 예산 결정 방법과 미시적 예산 결정 방법이 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형태 유형해가지고 윌다브스키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국가 경쟁력과 재정 예측 가능성 해가지고 높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참고로 국가 경쟁력이 높고 그 다음에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을 때는 점증적 예산 형태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윌다브스키의 모형이었습니다. 반면에 국가 경쟁력도 낮고 그 다음에 재정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졌을 때는 반복적 예산 결정 형태를 취하는 거 좋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 했던 예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래 예측 가능성도 없고 국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점증적 예산 집행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래도 예산 결정 체제를 분할시키고 말이죠. 분화시키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요, 특징 중에 하나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190페이지 보세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은 호주에서 말이죠, 시작됐는데 예산을 짤 때 처음부터
이 돈은 남자한테 쓸 돈, 이 돈은 여자한테 쓸 돈,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공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했고, 결국에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면서 예산도 평등하게 집행하라는 그러한, 어떤 이면적인 성격이 있다. 즉, 구성원의 어떤, 구성원의 수에 비례해서 만약에 여성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이 여성을 위해서 안 쓰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평성, 형평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산 제도가 성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의 종류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법률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는데 시험에 꼭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해 가지고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해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